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6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5주차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세금,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재무 비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비현금 항목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계적 수익하고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회계적 수익하고 현금 흐름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주된 원인, 즉 다시 말해서 회계적 수익과 현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원인은 그 포괄손익계산서에 비현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비현금 항목은 이제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현금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이 비현금 항목의 정말 대표적인 예인데요. 먼저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설비가 노후화가 되겠죠. 그래서 노후되는 설비의 원가에 대해 사용 기간 등에 의해서 물리적, 경제적 가치 하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그 감소분을 감가상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가상각에 의해 계산된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감가상각비는 이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비용으로 계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즉 현금 흐름이 발생할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제 비현금적인 회계 기재 사항으로부터 현금 흐름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비용도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계상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인데요. 재무관리자 입장에서는 단기 그리고 장기 이렇게 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재무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재무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런지 뭐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단기와 장기 이렇게 시간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용을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 가변 비용, 그래서 하나라도 고정 비용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단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고정 비용 없이 모두 다 가변 비용이다라고 하면 장기로 다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그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생산비용, 기간비용으로 구분해가지고 계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관리자 입장에서 단기, 장기 구분해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포괄손익계산서만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게 세금이었죠. 그래서 세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가장 큰 규모의 현금 유출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뭐 가장 간단하게 세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내느냐라고 했을 때 과세 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 구조는 이제 그 단순한 세율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인세는 그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구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쪽에 이제 표로다가 그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다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을 10% 적용하고요. 2억 원 초과해서 200억 원 이하일 때는 20%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200억 원 초과해서 3천억 원 이하일 때는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3천억 원을 초과할 때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4단계 그리고 초과 누진 세율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법인세액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세 표준에 최종 단계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공제액도 그 32쪽에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구조 표로다가 제시하면서 거기 옆에 누진공제액도 같이 제시를 했죠. 그래서 2단계일 때는 2천만 원, 3단계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일 때는 4억 2천만 원, 그리고 3천억 원 초과할 때는 94억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누진공제액도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한꺼번에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법인세액 산정 방식, 즉 과세 표준의 최종 단계 세율을 단순하게 곱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누진공제액을 차감 빼서 산정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과표 단계별로 세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2억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과표에다가 10%를 곱해가지고 세액을 산정하면 되고요. 과표가 2억 원 초과해서 200억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2천만 원 더하기 2억 원 초과액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표가 200억 원을 초과해서 3천억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200억 원 초과액 그 부분에 대해서 22%를 곱해주고 그리고 39억 8천만 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표가 3천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3천억 원 초과액에다가 22% 곱해서 즉 적용하고 그리고 655억 8천만 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두 가지 방식 다 알고 있으면 좋죠. 근데 첫 번째 방식 과세 표준의 최종 단계 세율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은 세율 각 단계의 세율 10%, 20%, 22%, 25% 요거 기억하시고요. 각 단계도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누진공제까지 기억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누진공제액이 2천만 원, 4억 2천만 원, 94억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이 요걸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방식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단계, 과표 단계도 기억하시고 세율도 적용하는 세율도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과표가 2억 원 초과할 때, 200억 원 초과할 때, 3천억 원 초과할 때 그때 이제 2천만 원, 39억 8천만 원, 655억 8천만 원 이걸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기억하시면 좋을 테고요. 힘들면 둘 중에 이제 하나 방식만 기억하면 좋겠죠. 근데 두 가지 방식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두 방식으로 모두 다 세액을 산정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일치하면 제대로 계산을 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방식 모두 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하여튼간에 세금이 나오면은 꼭 평균세율 그리고 한계세율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세액은 평균세율은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비율을 평균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표분의 세액 이렇게 해가지고 즉 세액을 과표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요. 평균세율에는 또 뭐 평균 실효세율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는 실효평균세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평균세율은 뭐 그때 설명을 제가 제대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과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과표를 산정을 합니다. 근데 주로 많이 빼죠. 근데 이제 빼기 전에 것 그걸 갖다 이제 뭐 실소득 원래의 소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의 그 법인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걸로 다 나눠주면 세액을 소득으로 다 나눠주면은 그게 이제 실효평균세율 또는 평균 실효세율 또는 실효세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평균세율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액을 과표로 나눠준 게 평균세율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한계세율은 과표가 1원 증가할 때 세액은 얼마나 증가할까 하는 그 크기를 갖다 얘기를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최종 단계의 표면세율, 최종 단계에 적용하는 세율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한계세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기업의 재무이사결정에서는 평균세율보다는 한계세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그때는 한계세율이 적용돼 가지고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평균세율보다는 한계세율, 즉 최종 단계 표면세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했던 게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재무비율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재무비율, 뭐 실제로는 그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둘 다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여기서는 크게 수익성 비율하고 그리고 활동성 비율 요거 이제 설명을 드렸죠. 앞에서 우리가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뭐 유동성 비율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성 비율하고 활동성 비율 둘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비율은 투자한 자본에 대한 경영 성과의 정도 또는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기업의 능력에 관한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투자자, 경영자, 채권자 그리고 노동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정보로 활용을 하는 것이 수익성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성 비율은 두 가지 총자산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자산이익률은 영어로 이제 ROA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대비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자산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그래서 총자산을 저는 총자산 가지고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그 해에 얻었는지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총자산 이익률이다, ROA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당기순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찾아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찾아내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수익성 비율은 자기자본이익률입니다. 그래서 ROE라고 Return on Equity 앞서 따가지고 ROE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대비 이익을 측정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자기자본 가지고 그해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얻었는지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당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익률은 총자본, 즉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서 구하고 총자산이익률은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총자산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 즉 ROA와 ROE는 수익성을 평가하는 비율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회계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 즉 요구 수익률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유의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는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총자산이익률 ROA보다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유는 그 기업이 항상 부채를 통해 가지고 재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다시 말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과 총자본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총자산이 총자본보다는 큰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항등식에서 보면은 총자산은 총부채 더하기 총자본과 같다. 라고 하는 게 재무상태표 항등식이었죠. 그래서 총자산이 부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의 부채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총자산이 총자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총자산 이익률의 분모가 자기자본 이익률의 분모보다 더 큽니다. 분모가 더 크면은 전체적인 크기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총자산 이익률보다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더 높은 것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동성 비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동성 비율은 매출액과 그리고 매출액을 얻기 위해 투자된 각종 자산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 자산이 각종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재무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즉 관리의 효율성 정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효율성 비율 또는 자산관리 비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기업의 매출액을 평가하고자 하는 특정 자산으로 나누어
결국은 회전율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회전율 비율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 활동성 비율엔 크게 재고자산 회전율,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재고자산 회전율 같으면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매출액으로 전환되는 현금화되는 속도, 즉 재고자산 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이게 높을수록 재고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재고자산 회전율은 몇 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 평균 재고일수 또는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라고 하는 또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의 역수에다가,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전율 분의 1에다가 365일을 곱해서 구한 게 평균 재고일수입니다. 그래서 평균 재고일수는 재고자산의 회전 속도를 구체적인 일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재고로 쌓여있는, 재고로 남아있는 일수가 날이 며칠일까? 이걸 갖다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평균 재고일수가 짧을수록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회전율 비율 또는 활동성 비율이 매출채권 회전율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의 발생부터 회수까지의 경과 기간, 즉 매출채권이 매출액으로 전환되는, 현금화되는 속도를 의미하고 매출채권 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나타내주는 그런 비율이 매출채권 회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을 좀 더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채권 회전율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평균 회수일수, 그러니까 매출채권을 얼마만큼 며칠 만에 평균적으로 회수하고 있느냐, 매출채권 평균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이제 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출채권 회전율의 역수, 즉 매출채권 회전율 분의 1에다가 365일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의 회전 속도를 구체적인 날수로, 일수로 표현을 한 것이죠. 평균 회수일수가 짧을수록 매출채권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걸 얼마나 잘 투자를 하고 있느냐, 즉 총괄적인 효율성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높다라고 하면 기업 운영에 투하된 총자산 또는 총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이 총자산 회전율이 낮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게 정말 자산을 과대 투자한 거 아닐까, 또는 비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비율 지표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경영 분석 또는 재무 분석하는 비율을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비교할 때 그 해당 업종에, 그 기업에 속해 있는 해당 업종의 뭐 평균적인 비율하고 그 기업의 비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쓰고요. 또는 이제 경쟁 대상이 되는 다른 기업의 비율과 그리고 해당 기업의 비율을 비교해가지고 해당 기업이 얼마나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재무 상태가 또는 경영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측정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느 정도면 좋고 어느 정도면 나쁘고 이게 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비율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기업 또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비율하고 비교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오늘은 이제 현금 흐름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한 36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 관리자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것인데요. 현금 흐름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유입된 현금, 그러니까 기업으로 흘러 들어온 현금과 유출된 현금, 기업으로부터 흘러나간 현금, 그 차이를 갖다가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입된 현금은 그냥 현금 유입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유출된 현금은 현금 유출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의 차이, 그걸 갖다가 이제 현금 흐름 또는 순현금 흐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유입되는지 얼마나 유출되는지 그것들을 전부 다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사업에서 실제로 창출해내는 현금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은 기업이 자산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겠죠. 자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한다든지 영업 과정에 투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데요. 그렇게 창출한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은 채권자의 현금 흐름과 주주의 현금 흐름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현금 흐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변에는 자산의 현금 흐름이 있고요. 그 기업의 자산 가지고 창출해낸 현금 흐름. 그러니까 기업의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흘러 들어온 것, 흘러 나간 것, 그 차이가 이제 자산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요거는 채권자의 현금 흐름.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흘러 들어온 현금과 흘러 나간 현금의 차이. 그게 이제 채권자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마찬가지로 주주의 현금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 들어온 현금과 그리고 좀 나간 주주의 입장에서 흘러나간 현금의 그 차이를 갖다가 주주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산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해내겠죠. 근데 그렇게 창출된 현금은 결국은 일부는 채권자에게 지급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자산의 현금 흐름, 그 기업의 입장에서 자산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현금 흐름, 그 기업과 관련된 채권자의 현금 흐름, 그리고 그 기업의 주주의 현금 흐름, 이 둘을 합친 것하고 항상 일치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금 흐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산의 현금 흐름서부터 채권자의 현금 흐름, 주주의 현금 흐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해낼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자산의 현금 흐름서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산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 자본 지출, 순자본 지출입니다. 그리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영업 현금 흐름, 순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의 변동, 이 세 가지를 찾아내고요. 결국은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자본지출과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빼줍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빼기 순자본지출 빼기 순운전자본의 변동, 이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자산의 현금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operating cash flow. 뒤에 캐시플로는 현금 흐름이 있고요. 오퍼레이팅이 이제 영업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앞잡다 가지고 OCF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업의 통상적인 생산과 판매 활동으로부터 얻는 현금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순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동자산에 대한 순지출, 즉 비유동자산을 얼마만큼 구입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에 대한 순투자를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의 매입에서 비유동자산의 매각을 차감한 금액.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을 매입하면 현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을 매각하면 그때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빠져나간 거에서 들어온 걸 갖다 빼주니까 이걸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즉 순자본 지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러면은 들어온 거에서 빼준 거를 갖다가
차감한 크기가 되겠죠. 비유동자산의 매각에서 그럼 현금이 유입되니까 그 현금 유입에서 비유동자산의 매입, 현금이 유출되는 그걸 빼준 게 이제 순자본 지출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마이너스를 붙여준 크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순자본 지출 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에 대한 순지출이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의 매입에서 비유동자산의 매각을 차감한 금액이 순자본 지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산의 현금 흐름 구할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순운전자본의 변동이에요. 그래서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걸 순운전자본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게 1년 동안 얼마만큼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그 크기를 순운전자본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 대한 순지출, 그러니까 유동자산을 1년 동안 얼마만큼 막 유동자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지출을 하느냐, 그러니까 유동자산에 대한 순지출 또는 유동자산에 대한 순투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순증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즉 순운전자본이 1년 동안 얼마만큼 증가를 하는지 또는 감소를 하는지 그 변동의 크기를, 변동분의 크기를 갖다가 순운전자본의 변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또 있습니다. 뭐 어떤 걸로 하든 뭐 정말 결과는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현금 흐름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 영업 현금 흐름, OCF, 순자본 지출, 그리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마지막에 자산의 현금 흐름 구할 때는 영업 현금 흐름, 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의 변동 각각 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빼주고 또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빼서 자산의 현금 흐름, 그 기업의 입장에서 자산의 현금 흐름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